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거의 40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택배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이 채널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서요. 택배 일을 하다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위 갑질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채널의 이야기들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주어서 정말 좋아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채널에서 들은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아내가 당신도 그분께 사연을 한번 보내봐라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명절을 맞이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긴장도 되고 떨리지만 천천히 말하듯이 써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되었네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각종 배달 일을 다 했습니다. 음료 배달, 가구 배달, 전자제품 배달, 이삿짐 센터까지 배달이란 배달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공고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취업 연기를 해주어 다니게 된 공장은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리라는 사람이 어린 저희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괴롭혀 견딜 수가 없었죠. 제가 덩치는 큰데 못 참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사표를 쓰겠다고 하고 공장을 떠났거든요. 제가 나오니 뒤이어 친구들도 줄줄이 사표를 쓰고 나왔고 그중 한 친구가 영구가 너 할 일 없으면 나랑 음료 회사 안 다닐래? 라고 해서 음료 회사 배달 보조로 다니게 되었죠. 음료 박스를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 어깨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 돼서 1년 정도 일하다 그만두고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친구분이 하시는 가구점에서 배달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음료 배달보다 건당 수당이 높다는 말에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높았지만 일이 일정하지 않아서 월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일이 전자제품 배달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과 다녀와서도 좀 했던 일이었죠. 전자제품 배달은 서비스 평가까지 신경 써야 해서 꼼꼼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출장을 갔던 사다리차 기사님께서 혹시 이삿짐 센터 일해봤어요? 거기 일이 여기랑 비슷한데 좀 더 힘들고 일하는 날이 많아서 돈이 좀 더 돼. 내가 아는 사장님이 사람 좀 소개해 달라던데 생각해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돈만 쫓은 것은 아니었지만 전자제품 서비스직을 열심히 하다가 군대 다녀온 후 다시 시작하면서 좀 맥이 빠졌다고 할까요? 군 생활 포함해서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 변화를 원했어요. 기사님의 말에 혹해져서 사장님 명함을 받고 연락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절 보시더니 덩치가 좋네. 힘 좀 쓰나? 하시며 반가워하셨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줄을 짜서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전에 하던 일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더 힘들 거야. 가전제품만 다루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이력서를 보니 각오도 해본 것 같은데 잘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께 저도 모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부터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름 배달 일을 하며 인내심이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삿짐 나르는 일은 그 전에 했던 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루에 2탕을 하면 다음 날 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수당이 세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보이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침 6시부터 포장을 시작해야 오후 3시쯤 끝날까 말까 한 집이었습니다. 지역도 바뀌고 짐도 워낙 많아서 정리 이모님까지 5명이 한 조로 묶인 집이었어요. 이사 비용도 당연히 높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여럿이 나가는 집일수록 더 신경 쓰라고 하셨고, 혹시나 파손이나 분실이 나면 큰일이니까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견적을 내러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집에 비싼 물건이 많다며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만 보내라고 으름장을 놓으셨기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갈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지만 미리부터 깐깐한 집을 갈 때는 일부러 더 베테랑 쪽으로 팀을 짜서 가거든요. 그래야 뒷말이 안 나오고 본사 컴플레인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사장님을 포함해 베테랑 삼촌, 이모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사 나오는 집까지 꼼꼼히 살피고 남은 짐이 없나 확인한 후 출발했죠. 도착한 집에 짐을 내리고 가구 배치를 하는데 여기라고 했다가 저기라고 했다가 책장에 올리는 책이며 여러 짐까지 이리저리 까다롭게 구는 주인 여자 때문에 짜증이 나긴 했지만 무사히 이사를 마쳤습니다. 결제만 받으면 철수하려고 사장님이 올라가신 후 저희는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일이 끝이라 얼른 가서 쉴 생각에 늘어졌죠. 그런데 사장님이 내려오시더니 혹시 폐물함 못 봤어? 그게 없어졌대. 다시 한번 봐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거 저 사모님이 차에 안고 탔잖아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라고 말하는데 뒤따라왔는지 그 주인 여자가 저를 노려보더니 무슨 소리야? 너희가 훔쳤잖아. 그 안에 얼마나 비싼 게 많은데. 아저씨, 어쩔 거야? 그 안에 3억 원어치가 들었단 말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모님이 사모님, 제가 아까 귀중품은 따로 챙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자기에 싸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말한 대로 안으시고 차에 오르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차량 한번 확인해 보시죠. 라고 정중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 여자는 이모님의 뺨을 치며 아니, 그럼 내가 일부러 감추고 덤터기를 씌운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고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모님을 제 뒤로 밀며 지금 어디에다 손을 대십니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힘듭니까? 자꾸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맞선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자 없기만 해봐 하며 차 쪽으로 가더군요. 따라가신 사장님이 보시니 당연히 폐물함은 이모님이 보자기에 싸드린 대로 그 차에서 나왔어요. 사장님이 안에 물건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라며 물으시니 그 주인 여자는 됐어요. 아까 저 여자랑 확인했는데 뭐. 참나, 내가 이런 실수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 됐어요. 그리고 이삿짐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좀 깎아줘요. 라며 가격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아마 그게 본 목적이었겠죠. 그런데도 사장님은 웃으시며 아유 사모님, 저희 직원 병원비도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는 정찰제로 받아요. 이 집은 짐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이사한 집에서 행복하셔야죠. 이런 돈 깎으시면 안 되죠.
라며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인상을 쓰며 가구가 찍혔던데, 바닥이 긁혔던데, 물건 위치들도 마음에 안 들고, 청소도 마음에 안 들던데 등등 온갖 꼬투리를 다 잡더니 결국 이사 비용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도 집이면 그 정도 돈은 있겠던데, 있는 집이 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결제를 받고 사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저희에게 일당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이모님께는 송 여사, 오늘 고생 많았어. 마음 풀라고 내가 10만 원 더 넣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감사해요.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이모님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저에게 사장님께서는 봤구나. 암만 그래도 그렇게 소리치면 안 된다. 그러다 본사에 컴플레인 들어가면 너만 독박 써. 아마 그 여자가 컴플레인 걸지 싶은데 혹시나 그러면 내가 본사에는 잘 말해줄게. 다음엔 그러지 마라. 응? 이라고 하시며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반주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라 일이 많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 삼촌들과 이모님들께 인사를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자, 이럴 줄 알았다. 어제 그 여자가 본사에 전화해서 난리를 부렸다더라. 너 오늘 일단 본사 직원 올 때까지 나랑 사무실에 있자.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본사에서 이렇게 급하게 나온다. 내가 너랑 내 대타는 구했으니까 걱정 말고. 라며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삼촌과 이모님들은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시며 하나둘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사무실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좀 졸다가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박명국 씨, 고객에게 위협을 가했다던데 사실입니까? 그 고객께서 너무 무서우셨다면서 연락을 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마셨어야죠. 라며 딱딱한 말투로 말하는 본사 직원에게 저는 아니, 그럼 생떼를 쓰면서 물건 없어졌다고 소리치다가 같이 나간 이모님 따귀까지 때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직원은 그런 상황이었어도 고객님 앞에서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정말 큰 소리로 위협을 하셨다는 겁니까? 라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이 사람이 덩치가 크니까 좀 무서우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그 여사님이 손을 대니까 막아선 것뿐이죠. 어디 고객님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물건 분실도 아니었고 요금을 깎으려 하시기에 정가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님이 앙금이 남았는지 트집을 잡으시는 거죠. 어제 나갔던 직원들 다 불러다 물어보세요. 그런 일 없어요.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맞은 직원이 고소 안 한 게 다행이죠. 라며 본사 직원에게 어필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본사 직원은 매서운 눈으로 저를 이리저리 보더니 메모를 했습니다. 조사는 더 해볼 겁니다. 조사 끝나고 징계 여부 나올 때까지 이 직원은 작업에서 배제하시고요. 고객님 만나러 제가 나가볼 거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라며 나가더군요. 사장님은 저를 보며 좀 더 참지. 저 직원도 조사하러 온 건데 그렇게 따지면 너만 힘들지. 젊은이 좋다 좋아.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일도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사장님께 진짜 성질 같아서는 다 들어엎고 싶네요. 사장님 계시니까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 못해요? 라며 웃고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전화를 하셔서 본사에서 아직 연락은 없는데 대기하고 있어. 별일 있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으니 박명국 씨, 하이사 본사 이몽석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제 일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싶어 네, 박명국입니다. 라고 답하니 고객님께서 도저히 합의를 못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점장님이 가셔서 사과를 하셨는데도 못 받아들이시겠대요. 그래서 내부 회의 결과 계약 종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장님께는 연락이 갈 거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어이가 없어 허탈해하고 있는데 곁에서 저를 보던 어머니가 왜 이제 나오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괜히 어머니에게 아니야. 나 사무실 가서 좀 더 알아보고 올게. 라며 옷을 챙겨 입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사장님께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속상했거든요.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 여자에게 쫓아가 따져볼까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판매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요즘은 복권을 파시는데 예전에는 간단한 간식이나 신문, 버스표 같은 것들을 파셨죠. 겨우 밥이나 굶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서 부모님은 그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은 모든 수입을 합쳐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드시고 청약을 넣으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15만 원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 보여주시는 통장을 대충 볼 뿐이었지만 좋았습니다. 제가 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우리 명국이 덕에 엄마가 밥상에 조기를 달아본다라면서 좋아하셨는데 제가 번 돈이 집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걸 보니 좋더라고요. 그러다 이삿집 일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께 따로 돈을 드리며 엄마 이거는 엄마가 써 이건 아버지나 나한테는 쓰지 말라며 큰 소리도 쳐봤는데 이제 일을 못하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당장의 다음 날 적금과 청약 볼 돈은 또 어쩌나 싶어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자더니 혼자서 인상을 쓰고 술만 마시는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럼 친구들 물음에 야 가진 거 없고 몸 쓰는 놈은 억울해도 풀 길이 없다라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진짜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야 회사에서는 그 여자 말만 듣고 그래 장난 아니다라며 같이 화를 내줬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요즘 택배 기사들도 많이 뽑던데 너도 거기 가봐 너 인력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라고 생각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눈을 뜨니 제 방이더군요. 술을 엄청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더군요. 휴대폰, 지갑, 옷 다 무사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머리를 관통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발신자는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구나. 야 임마 전화를 그리 안 받으면 어쩌냐 무슨 일 났는지 알았다. 본사에서 너한테 바로 전화했다며 썩을 놈들 그저 간판 이미지만 생각하고 그러지 지들이 현장에 나와봤어야 알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대표인데 막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너 한 달 일한 거로 해서 돈 붙여서 확인하고 진짜 너 같은 놈 어디 가서 만나냐? 내가 복직 신청 계속 해볼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 말에만 네 하고 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파 부엌에 가 냄비를 열어보니 어머니가 끓여놓으신 김치콩 나물국이 있더군요. 가스불을 켜고 끓여서 한 그릇 후루룩 마시듯 먹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컴퓨터를 켜고는 구인 사이트를 여니 친구의 말대로 택배 회사에서 배달 기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많더라고요. 영업점에 따라 조건이 약간은 달랐지만 보장되는 한 달 수익은 비슷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일보다는 약간 적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입사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보다 보니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리점에 연락을 해 이력서를 가지고 다음 날 면접을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라 미용실에 가 이발을 하고 집으로 와 면도를 하자 싶어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전에도 가던 미용실이었는데 문을 여니 전에 계시던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안 계신가요? 하고 물으니 원장님 잠깐 외출하셨어요. 저도 머리 잘해요. 들어오세요라고 하셔서 머뭇대며 들어갔습니다. 멈칫대며 들어가 앉아 머리를 자르러 왔다고 하고는 앉아서 머리 손질을 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첫눈에 반했거든요.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물으시는 미용사분께 저도 모르게 미인이세요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미용사분은 놀라셨다가 머리도 못 자르시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내일 면접을 가는데 붙으면 저랑 밥 드실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용사분은 네 그래요 라더니 웃음을 멈추시고 나머지 머리 손질을 해주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내일 다시 들르겠습니다 하고는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어찌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설레고 떨리는 그런 마음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시기 위해 돌아오신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시더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술도 그렇게 마시고 들어오더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라며 놀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면접 보기로 했어. 걱정 마. 내가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킬 테니까라며 웃어 보이고는 욕실로 가 면도를 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면도를 하는 저를 보신 어머니는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을 자러 들어가서도 그 여자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과 저녁을 먹기 위해서라도 저는 면접을 잘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찾아간 영업점은 정신없이 바쁜 곳이더군요. 저에게 일하게 되면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는지 설명하시는 점장님이라는 분도 젊어 보이셨습니다. 아마 배달 일을 해보셨어도 힘드실 거예요. 업무량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신 만큼 수입이 보장되니 그런 점은 걱정 마시고요. 고객 응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네요. 인력본이 언제부터 근무 가능하세요라고 하시기에 저는 빠를수록 좋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은 웃으시더니 그럼 교육기간 동안 같이 다니실 기사님 섭외해서 제가 전화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악수를 청하시더군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나오면서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미용사분과 저녁 먹으러 얼른 가야 했으니까요. 미용실 앞에 가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자 원장님과 미용사분이 같이 계시더군요. 제가 쭈뼛대자 원장님이 누군가 했더니 명국이야. 세상에 저기 버스 정류장 판매점. 순자 언니 아들 순자 언니 봤지 이상한 놈이면 내가 혼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명국이면 내가 안심이지 얘 내 조카야 예쁘지 맞나봐. 오늘 보고 아니면 빨리 접고 기다 싶으면 얼른 날 잡아라며 웃으셨습니다. 미용사분도 웃으시고요. 저는 원장님께 인사를 하고는 미용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여자분이 나오시더군요. 제가 앞서 가다가 휙 뒤돌아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라고 물으니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파게티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니 네라고 하기에 저희 동네에서 제일 분위기 있는 스파게티 전문점으로 갔습니다. 그나마 나은 거지 좋은 식당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제가 묻자 여자분은 번호를 제 휴대폰에 누르더니 제 이름은 신미영이에요. 이름도 안 물어보시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아차 싶어 놀랐더니 그 모습을 보고 또 웃으면서 진짜 순진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머리 하시면서 아들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그 아드님인지 몰랐다가 오늘 알고 나니까 어머니가 무슨 자랑하신지 알겠어요. 남의 웃더군요. 웃는 그 여자분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여자분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지방에서 미용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고모가 계시는 저희 동네로 왔다고 했습니다. 유혹일 하기 전에는 공장에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고 부모님이 모두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끝에 저는 미용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눈이 엄청 커지면서 놀라더라고요.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만나실 거면 결혼을 염두하고 만나주세요. 아니면 거절해 주시고요라고 하고는 미용실로 다시 데려다 드렸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연락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날개를 단 듯 가벼웠습니다.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분과 저는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저는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는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만나서 데이트하기도 좋더라고요. 피곤해도 만나서 심야 영화를 보기도 하고 24시간 국밥집에 가서 밥도 먹으며 알콩달콩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가 만나는 걸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동안 모은 적금과 예금, 통장, 청약 통장을 내미시며 이 정도면 이 동네 전세는 얻어 이걸로 결혼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시니 저도 더 미룰 이유도 없어 결혼을 하자며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우리 그러지 말고 명국 씨 부모님 집에 2층으로 들어가 사는 건 어때?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셔서 그런지 멀리 안 가고 그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그동안 번 돈 합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님이랑 나 사이 좋아라고 하더군요. 너무 고맙더군요. 아버지 다리가 불편하시다 보니 어머니 혼자 집에 힘써야 하는 일을 하실 때면 힘들기도 했기에 분가를 하더라도 제가 수시로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가서 결혼 승낙을 받고 저희는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힘들게 아들을 기르신 터라 원래도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뻔했죠. 적어도 데려왔니 저거라뇨. 어머니, 지난번 왔을 때와 똑같은 제 아들이고 그의 아들이고 어머니 손자예요. 그래서 너 계속 키우겠다는 거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 아직 애는 다시 가지면 돼. 요즘은 보육원도 시설도 좋고 잘 되어 있더라. 해외 입양 같은 것도 더 좋을 수 있고. 어머니, 이게 어디 시어미한테 할 말입니까? 내가 너도 딸같이 생각하니까 하는 말이다. 이대로 남편이랑도 헤어지고 장애인 애 키우느라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렇게 평생 살래? 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겨우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만 혹시나 해서 왔던 건데 괜히 왔네요. 저 아이 병원 가기 전날과 똑같은 제 아들이에요. 저는 제 아들 포기 못합니다. 네가 그렇다면 그래, 그렇게 해라. 대신 내 아들은 포기해. 난 우리 아들 저런 거 키우는 거 못 본다. 양육비는 줄 테니까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 나가서 네 아들 네가 키우면서 살아라. 네, 그럴게요. 그럴 겁니다.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오늘 괜히 왔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보니 속이 답답하면서도 이렇게 모진 소리들을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이혼 서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놈의 고집 진짜. 애는 또 낳으면 되잖아.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의사 말 한마디에 그렇게 180도 변하니? 그깟 장애가 뭐라고 애를 버리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 알겠으니까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 집안에 먹칠하기 싫으니까. 그럼 어디 한번 잘 키워봐라. 남편은 마지막까지 잔인한 말을 수없이 내뱉었어요. 그래도 위자료의 개념으로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주더군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절대로 제 아들이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 손주를 버리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지 손바닥 뒤집듯 뒤바뀐 태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가족이라면 저도 우리 아들과 함께하게 놔두기 싫었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경력은 단절됐지, 딱히 내세울 학벌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지, 게다가 아들은 혼자 오랫동안 놔둘 수도 없지, 이런저런 일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도 있으니 생활비 약간만 벌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근처 식당에서 짧게 일했어요.
일이 고되기는 했지만 학교에 가고 센터에 가 있는 시간이랑 잘 맞아서 시간이 될 때마다 나갔죠. 센터에 다니면서 아이가 크게 나아지거나 하는 건 느낄 수 없었어요. 다만 제가 이 증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몰랐던 제 아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일하며 고된 와중에도 아이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첫 달은 그래도 약속대로 양육비를 보내주더군요. 그 후로 그 고객님 집에 배송이 있는 날이면 미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로 생수와 음료, 쌀, 생필품들이 대부분이라 무거운 것들이었지만 기분 좋게 배송을 했습니다. 초코, 간식도 하나씩 챙겼고요. 챙긴 초코 간식은 잘 남겼다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들의 기운을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내에게 그 집 이야기를 하면서 제 표정이 밝았는지 당신 초코 과자에 완전 넘어갔네라며 웃더라고요. 간식도 간식이지만 쇼핑백에 붙여놓은 메모가 더 마음이 좋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사정이 무슨 사정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종이 상자에 든 물품이 너무 젖어 안에 물건이 빠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을 해드리려고 먼저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누구세요? 나는 나이 든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택배인데요. 비가 오는 바람에 상자가 젖어서 안에 물품이 나올 것 같아서요. 죄송한데 계시면 나와서 보시고 확인하시겠어요? 반품 원하시면 반품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할머님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무겁게 여기까지 들고 오셨는데 무슨 반품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쓰지. 수제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손녀가 시켜놓고 퇴근해서 안으로 옮겨주는데 기사님들 고생시키면 혼나요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젖어서 옮기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 안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간식 너무 잘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 열어주시면 제가 무거운 것들은 안으로 옮겨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유 무슨 그러면 내가 우리 손녀한테 혼나 기사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시킨다고라면서 웃으시더니 쇼핑백 안에서 간식을 몇 개 꺼내시더니 제 손에 주시면서 뭐 좀 따뜻한 걸 드리면 좋은데 이런 것뿐이네요. 이거라도 가져가요. 내가 시장을 못 가요 다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손녀가 이렇게 시켜서 배달이 많으니까 미안하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뜨기 싫은 다리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 없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도와 매일 성실히 살고 계시는 어머니가 떠올라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손녀 이야기를 하시며 웃으시는 그 얼굴에서 저도 부모님의 웃음이 되어드리고 있는 건지 부끄럽기도 하고요. 매일 투정만 부리는 철없는 아들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 먹는 대신 제가 다음에 무거운 거는 안으로 들어드릴게요 하고 인사를 하고는 배송 완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주문자인 손녀에게 가는 것 같아 별 이야기 없이 그냥 배송 완료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배송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간식을 건네며 우리 아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진짜 멋쟁이야 알지라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는데 할머니의 다리와 문 옆에 휠체어가 떠올라 다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간식을 본 아내는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거기 있는
거 다 가져왔어라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우리 신랑 철드나 보내 부모님 생각을 다 하고 안. 그래도 아버님이 다리가 더 아프신가 봐. 그런데 우리 걱정한다고 말도 안 하신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래. 고모가 그러시더라 보시고 병원 좀 가라고. 어머니도 나이가 이제 많으셔서 무척 좋아하신답니다. 저희 아들은 집이 두 채라며 우리 부자라고 좋아하고요. 아직 할머니 집, 우리 집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 그냥 집이 두 개래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할머니께 뭘 더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지 몰라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당신 쉬는 날 가서 할머니 산책 좀 시켜드려. 아버님도 병원 오가실 때 내 손 꼭 잡고 천천히 걸으시는데 꽂히면 꽂혀서 좋다 하시고 낙엽 떨어지면 낙엽 쳐서 좋다고 하시더라. 그 할머니도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라고 하셔서 미리 손녀분께 말씀을 드리고 할머니 산책을 시켜드렸습니다. 3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하시면서 이 동네에 이사 오고 제일 많이 다녔네. 고마워요라고 하시더니 직접 드셨다며 목도리를 주셨습니다. 그 목도리로 이번 겨울을 나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설에는 부모님께 세배 드리고 아내 친정에 갔다가 배송 때문에 할머니 댁에 가며 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곁에 계셔 주시라고요. 제가 더 효도하고 더 도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런 마음도 선한 마음이라면 선한 마음이겠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쳐 지날 수 있는 인연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선한 마음이 옮겨져 제 마음과 가정이 편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 더 책임감이 느껴져 더 잘하고 싶어지네요. 저희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의 선함으로 전해져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이 더 커질 테니까요. 모두가 행복하고 선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